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행보가 점점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인사청문 특위 전체 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고 있지만 전망은 여전히 엇갈립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정치권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또다시 인사청문 특위 전체 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 작성 방식에 대한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회의는 1시간여 만에 정회됐습니다. 인사특위는 오후 5시 회의를 속개하고 관련 논의를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만약 오늘 전체 회의에서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본회의 표결 처리를 앞두고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막판 설득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121명 의원 전원이 야당 의원들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맨투맨 전략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직접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의 방을 돌아다니면서 물밑 설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고, 추미애 대표 역시 내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만나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하던 날 안철수 대표,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에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명수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이 같은 전면적 여론전에 대한 경계감을 나타내며 내부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원이 참석해 부결시켜야 한다면서 의원들에게 반대표 행사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여당의 전방위적 설득 작업에 맞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를 만나 야 3당 공조를 당부했습니다. 한국당만큼 강경하진 않지만 바른정당도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이번에도 자율투표를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다시 한번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보수 야당이 현 정부 외교 안보 라인의 교체를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 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 차관급 인사로부터 모욕당한 뒤 사과하는 것을 보고 참담함을 느꼈다며 송영무 국방장관의 자진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좌충우돌하고 뜬금없는 이야기를 내놓고선 교수의 자격으로 했다고 한다. 그러면 특보를 그만두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정의용 안보실장은 안보를 총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라며 정 실장도 즉각 경질하라고 말했습니다. 군 당국이 졸속구매 논란에 휩싸인 시누크 수송 헬기 14대가 2030년까지는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지난 7월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 카이다의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도입을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소요의 필요성을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정상적으로 소요 제기를 받아 검토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군이 2014년에 도입한 중고 시누크 헬기 14대가 주한미군이 50년 가까이 운용한 고물 헬기라며 도입 배경에 김관진 당시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여성 인사들과의 토크 콘서트에서 진땀을 뺐습니다. 전형적인 꼰대라는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 걱정되는 수준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뭘 젠더 폭력이라고 한다. 나는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당대표님께서 젠더 폭력이 뭡니까 물어보고 옆에서 유석춘 위원장님이 부연 설명하는 걸 듣고 자유한국당은 정말 아직 멀었구나 이 생각. 이 간담회를 공개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살짝 걱정이. 제가 지금 집사람하고 산 지가 37년입니다. 집에 가면 난 집사람 말 거역해 본 일이 없어요. 여자가 나오는 술집에 가지 마라. 내가 가본 일이 없어요. 평등 문제를 얘기할 때 그거를 자기 가정으로 갖고 가서 나는 아니다.
나는 엄처시아에 살고 있다라고 하시는 게 전형적인 꼰대 반응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틀려요. 아니, 시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부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부정적이지만은 아니, 제가 그렇지 이제, 않고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국당은 굉장히 일반 국민들의 인식 수준에서 볼 때는 대표님 죄송합니다. 영남의 마초 꼴통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좀 서운한 게 비록 탄핵당하고 구속되고 했지만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탄생시켰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의원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이 오늘 국회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국민의당 의원 8명과 바른정당 의원 8명은 우선 광주 5.18 묘역과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합동 방문을 추진하고 이후 민생 현장도 함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두 야당의 이번 모임이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연대나 나아가 통합론 등 정계 개편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행위 전반에 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핵심 피의자들이 속속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다음 주쯤 수감 중인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국정원 간부로 민간인 댓글 부대를 관리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구속 이후 검찰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댓글 부대 등이 운영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검찰 수사는 윗선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 민 전 단장을 집중 조사한 뒤 원세훈 전 원장 소환을 판단할 것이라며 사실상 윗선에 대한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민 전 단장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기반 조사를 마친 뒤 다음 주 원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 전 단장의 직속 상관이었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한 것도 예정된 수순으로 풀이됩니다. 댓글 공작과 외곽팀 운영비 지원 등을 지시했는지 여부는 물론 수사가 진행 중인 블랙리스트 작성 이행 의혹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이른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안 문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에 맡기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또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의 지시 아래 박 시장에 대한 반대 집회를 연 의혹을 받아온 보수단체 간부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고 곧바로 소환하는 등 수사의 고삐를 바짝 쬐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이뤄진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관심은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를 피해가지 못한 전직 대통령들에 이어서 또 한 번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될지 주목됩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뇌물수수 등 각종 혐의를 부인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한 달 뒤 검찰은 18가지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고 법원에서는 재판이 70차례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탄핵으로 파면당한 뒤라 충격파가 더욱 컸지만 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는 흑역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1995년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이번엔 이른바 국정원판 블랙리스트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정권의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을 억압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 피해자들의 증언, 또 고소고발이 이어지며 검찰 수사는 차츰 외연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진행 경과를 보면서 피고소인 자격으로 직접 조사가 아닌 서면 조사 등의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그러나 과거 국정원과 청와대가 긴밀하게 접촉한 정황에 드러난 문건을 토대로 입증된다면 전직 대통령의 검찰 행위 또 한 번 되풀이될 거란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상을 뛰어넘는 강경한 수위로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윤석희 특파원입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6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핵개발 폭주를 멈추지 않는 북한을 향해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great strength and patience.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이 무모한 핵과 탄도미사일을 추구하고 있지만 자국민 수백만 명의 아사와 인권 학대, 고문 등의 책임이 있는 타락한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무고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사망과 독재자의 형이 금지된 신경가스로 암살되는 것도 보았다며 김정은 체제의 잔혹성도 적극 부각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해서는 로켓맨이라고 거듭 지칭하면서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자살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Rocket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정권과 무역을 한다면 불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제재 동참도 촉구했습니다. It is time for all nations to work together to isolate the Kim regime until it ceases its hostile behavior.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함께 이란을 강력 비판하면서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자신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우선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누구에게도 삶의 방식을 강요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윤석입니다. 네, 보신 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장에서 북한을 작심 비판했지만 정작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연설 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 연설에 총회장의 분위기도 싸늘했습니다. 뉴욕에서 이기현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에 대한 최고조의 비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장에서 연설을 하려는 순간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총회장을 빠져나간 것입니다. 북한은 제비뽑기로 총회장 맨 앞자리를 배정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북한 대표부의 실무진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받아 적는 모습만 포착됐습니다. 리용호 북한 내무상도 뉴욕 현지 시간으로 20일에나 입국할 예정입니다. 자성남 북한 대사는 미국 MBC 방송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보이콧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의 슈퍼볼로 불리는 유엔 총회도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 연설에 분위기가 다소 싸늘해진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0여 분에 걸쳐 연설을 하는 동안 총회장에서 나온 박수는 총 5번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MS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들은 연설에 만족할 것이라며 국내 정치형으로 해석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완전 파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겨냥한 로켓맨 발언에 대해서도 워싱턴 포스트는 사전에 준비한 엄청난 표현이라며 의미를 부여한 반면 CNN은 외교 정책을 논의하던 외교관들이 놀라워했다면서 화형과 분노의 발언과 마찬가지로 도가 지나쳤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에서 연합뉴스 이기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완전 파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초강경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내일 밤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에선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고일환 기자입니다. 취임 첫 해 유엔 총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을 밝힐 예정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공조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완전한 파괴와 무역 금지 등 높은 수위의 표현들이 사용됐습니다. 이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은 차분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최대 한도의 제재와 압박을 통해 비핵화만이 미래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북한이 깨닫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킨다는 한미 양국의 기본 원칙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도 최근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에게는 북한이 우리와 동맹국을 향해 도발해올 경우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대화와 압박 중 압박에 더 무게가 간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의 위기가 해소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19일 유엔 본부 공식 오찬에서도 국제사회가 일관되고 단합된 노력을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 근원적 방식으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 일정 중 가장 중요한 기조연설을 앞두고 있는 문 대통령. 대화와 압박이라는 상반된 메시지의 수위를 어떻게 조절할지 주목됩니다. 미국 뉴욕에서 연합뉴스TV 고유란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시민상을 수상한 공로를 촛불 시민들에게 돌렸습니다. 평화의 힘을 보여준 촛불 시민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도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17 세계 시민상을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상 소감에서 대통령 개인이 아닌 한국의 촛불 시민들을 대신해 받는 것이라고 몸을 낮췄습니다. 먼저 이 상을 지난 겨울 내내 충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대한민국 국민들께 바치고 싶습니다. 나는 촛불 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입니다. 촛불 시민이 평화의 힘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위기에 희망을 제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촛불 시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받아도 될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소개 영상에도 촛불혁명 영상을 담아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상대국 정상에게 주는 홍보물에도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문 대통령도 기후변화 정상급 대화의 기조 발언에서 한국의 새 정부가 촛불 정신으로 출범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올해 세계 시민상은 문 대통령과 트루도 캐나다 총리, 피아니스트 랑랑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방만한 조직 운용에 만연한 채용 비리까지 금감원의 환부는 예상보다 심하게 골마 있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금감원이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로부터 걷어들이는 감독 분담금. 10년 전 개선 지적을 받았지만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더 규모를 키웠습니다. 금감원 감독 분담금은 최근 3년간 평균 13.6%씩 증가했고 결국 전체 예산의 80%가량을 차지할 만큼 불어났습니다. 금액이 늘어난 만큼 사업을 키웠어야 하지만 이 돈은 방만한 조직 운영에 쓰였습니다. 지난 1999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고위직을 줄이려는 노력이 없었고 그 결과 연봉 1억이 넘는 팀장급 이상의 인원이 전체 직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위직 1급과 2급 중 무려 63명은 보직이 없는 팀원 신분이었습니다. 결국 감독 분담금으로 비정상적 거대 조직을 유지한 셈인데 감사원은 감독관청인 금융위원회의 관리 부실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감독 분담금은 부담금 관리 기본법상 부담금에서 제외되어 국회 등 재정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금융위원장에게 기재부 장관과 협의하여 감독 분담금을 부담금 관리 기본법상 부담금으로 지정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부당한 직원 채용도 만연했습니다. 지난해 신입 직원을 뽑으면서 합격 대상이 아닌 지원자를 뽑기 위해 채용 인원을 늘리기도 했고 지원서를 잘못 기재한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채용 업무를 주도한 국장 등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직원 2명을 문책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주사하는 수액 세트에서 벌레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총체적 관리 부실로 보고 해당 수액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조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생후 5개월 된 영아가 맞던 수액 세트에서 벌레가 발견되고 인하대병원에서도 다른 업체 수액 세트에서 벌레가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 회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요로 감염으로 입원한 영아에게 수액을 투여하던 중 중간 관 역할을 하는 수액 세트에서 벌레를 발견하고 신고한 것은 지난 18일. 문제가 된 수액 세트는 국내 제약회사가 위탁해 필리핀에서 제조된 것으로 알려졌고 식약처는 회수 조치와 동시에 필리핀 현지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병원 측은 해당 수액을 맞은 영아에 대해 1차 혈액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단 음성으로 나왔으며 오는 22일 2차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같은 날 인하대병원에서도 수액 세트에 이물질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벌레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해 즉각 회수 조치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두 업체에 대해 제조 중지 처분을 내리고 다음 달에 주사기와 수액 세트 제조업체들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병원에서 수액 세트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의료용 주사기에서 이물질을 확인한 데 이어 이번에 수액 세트에서도 벌레가 발견되자 다시 한번 식약처의 의료기기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인하대병원에 수액 세트를 공급한 업체는 지난달 이물질이 발견된 의료용 주사기를 제조한 업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액에 벌레와 같은 이물질이 들어갈 경우 오염된 수액이 곧바로 혈관을 통해 심장과 뇌로 전달되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크다고 말합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멕시코에서 규모 7.1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200명 넘게 사망했습니다. 규모 8.1의 강진으로 큰 피해를 본 지 12일 만에 또 강진이 발생해서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멕시코 현지에서 국기현 특파원입니다. 지진 발생 소식을 전하던 시민이 갑자기 놀란 표정으로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건물이 굉음과 함께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건물은 흔적도 없이 산산조각 났고 건물 옥상에 설치됐던 광고 간판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기울어졌습니다. 멕시코의 규모 7.1의 강진이 덮쳐 사상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인 멕시코시티에서는 30초간 건물이 심하게 흔들렸고 공포에 질린 시민 수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먹이는 시민들로 가득 찼으며 주요 도로의 차량 통행은 거의 중단됐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건물 붕괴 소식도 잇따라 인명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Horrible, horrible, espantosamente horrible. Espantosamente horrible. Creo que superó para mí la violencia, superó al de la otra noche, al del jueves en la noche. 지진은 공교롭게도 1985년 멕시코 대지진이 발생한 지 32주년이 되는 날에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 7일 규모 8.1의 강진으로 최소 98명이 숨지고 23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지 불과 12일 만에 강진이 다시 발생해 현지인들이 느끼는 충격은 더 컸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서 연합뉴스 국기현입니다. 멕시코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40대 한인 남성 1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 멕시코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강진의 여파로 수도 멕시코시티의 한인 소유 5층 건물이 무너졌고 이 건물엔 사무실을 두고 일하는 41살 이모 씨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대사관 관계자는 평소대로라면 이 씨가 지진 발생 시점에 사무실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로서는 매몰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사관은 경찰 영사를 현장에 급파해서 관계 당국과 함께 생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정책 결정기구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정책금리인 연방기금 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합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현재 1에서 1.25%인 금리를 동결하고 12월에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4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연준 보유 자산 중 만기 채권을 재발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통화량을 줄이는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재작년 12월 9년여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뒤 지난 6월까지 4번에 걸쳐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려왔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연합 군사훈련에서 공격용 헬기가 오작동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일부 관람객들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군 당국은 관련 보도를 반박했지만 인터넷에선 추가 보도와 동영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유철종 특파원입니다. 낮게 비행하던 2대 헬기 가운데 하나에서 갑자기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미사일은 인근 지역에서 훈련을 참관하던 관람객들 쪽으로 날아와 폭발하고 뒤이어 부서진 차량과 널브러진 파편이 보입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지난 14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연합 군사훈련장에서 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 매체들에 따르면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의 훈련장에서 비행 사격 훈련에 참가했던 러시아군 공격용 헬기 카모프 52 한대가 지상에 있던 관람객들 쪽으로 미사일을 잘못 발사했습니다. 잠정 조사 결과 헬기 전기 시스템에서 합선이 일어나면서 저절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 매체는 전했습니다. 다행히 관람객 2~3명만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고 날짜는 16일, 17일, 18일 등으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8일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바로 문제 훈련장에서 훈련 상황을 참관한 날입니다. 언론 보도에 대해 러시아 국방부는 훈련 도중 군 항공기와 관련한 사고는 없었다면서 고의적 악선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상황을 보여주는 추가 동영상과 관련 보도들이 이어지면서 사고는 점점 사실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연합뉴스 유철종입니다. 뉴스워치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